공인중개사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211페이지에 보시면 5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30조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멘트하는 이유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민사책임의 문제죠. 민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둘 중에 하나죠.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민법의 특별법이죠. 공인중개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30조가 우선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민법이 보충 적용, 준용되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0조는요. 1항과 2항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를 규정했는데 30조는 1항도 2항도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30조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고의 또는 뭐요? 과실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랍니까? 네,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 이어지는 30조 2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뭐요?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1항과 2항 조문을 이어서 읽어보면 마치 애국가 후렴 구절 같죠. 조문이 문장 중후단분 똑같죠. 그러니까 30조 1항에 인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30조 2항에 함으로써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표현은 다 문장 전후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되는 관계, 그 말이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 과실이나 아니면 사무소의 중개행위의 장소의 제공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을 분석해 보면 30조가 1항도 2항도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 배우셨는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까? 없기는커녕 연대하여 무과실로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3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법은요. 조문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한 법 속에서 통일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30조보다 훨씬 전진 배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이미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도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업무상, 즉 직무 관련성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랬어요. 고의 또는 과실 그랬으니까 고의나 과실 중 어느 하나가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원인이면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한 자가 자기가 예측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실이란 뭐죠? 법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한마디로 말해 법에서 말하는 과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 정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의 발생을 도출시킨 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고의와 과실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의와 과실을 통칭해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아니, 물론 고의과실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 말이 고의과실이라고도 하는데 또 고의와 과실을 네 글자로 귀책사유라고 하잖아요. 네, 귀책사유. 그러니까 당사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재산상 손해발생 원인이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30조 1항은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입니다. 그러면 질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경미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까? 네. 배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상 과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하는 거예요.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면 입법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과실은 중과실, 경과실 불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주임법에도 있고 상임법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주임법에도 상임법에도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요. 중과실을.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이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상가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과실의 경우에만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상가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냐고요? 할 수는 있어요. 뭐 말도 못해요. 입을 틀어막혀서. 네, 말은 할 수 있죠. 무슨 염치인지 모르지만 갱신 요구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경우라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중대한 과실로 다 때려 부셔놓고 무슨 갱신 요구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거는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중과실, 경과실 불문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업무상 귀책 사유가 재산상 손해 발생 원인이 되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30조 1항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이에요. 근데 30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요.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가를 불문하고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조 2항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임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상법에 상인의 명의대여자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 법리를 가져와서 30조 2항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이것이나 저것이 원인이 되어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국한해 배상 책임을 공인중개사법은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배상 책임이 없다. OX? O.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규정했으니까. 그럼 시험 문제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OX? 그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배상 책임이 없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뭔 법? 민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같은 거는 그건 민법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담보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제도가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의 절차 공부할 때 봤는데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보증 설정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보증 설정이 확인되었을 때 뭘 준다? 네, 등록증 교부하기로 했죠.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해야 보증 설정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보증 설정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정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신고도 해야 되는데 업무보증 설정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보증기관에 가서 업무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 보증기관이 이자가 업무보증 설정했다는 사실을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 사실을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지 보증 설정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업무보증 제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보증은 설정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요. 업무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제조합에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법원 공탁소에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로 갖다 묻어 맡기는 공탁의 방법이 있어요. 업무보증 설정 방법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법 초반기에는요. 이거 외에도 재정 보증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인정했었거든요. 근데 법령 개정하면서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업무보증 설정 방법이 남았는데 이 업무보증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냐 아니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냐 그 종별이 무엇이었었느냐에 불문하고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다.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르는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내용에서는요. 의무 금액에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인은 개인보다는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업무 보증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미 배우셨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라면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죠. 그러면 법인 중에는 분사무소 없는 법인도 있겠네요. 분사무소 2개 있는 법인도 있지만 10개 있는 법인도 있겠죠. 근데 똑같이 2억 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법인 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일단 설정하되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원 이상씩 업무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1억 이상 업무 보증 설정 금액을 추가 증액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중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시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비 서류 중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없었다? 썼었다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등록 신청할 때만 해도 업무 보증을 설정할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하는 거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없었어요. 근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 서류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중에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사무소 만들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인이 분사무소 5개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인이 설정할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7억 원 이상 설정해야죠. 9개면 11억, 3개면 5억 이상 업무 보증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보증 제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직접적인 제도이죠. 특수법인도 예외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특수법인 중에서요, 지역농협에 대해서만큼은 보증 설정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금액은 대폭 완화 적용해서 지역농협이라면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 2억 원 이상인데 1,000만 원 이상이면 20분의 1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역농협에게는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대폭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지역농협도 일정한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지역농협이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지역농협이 상가매매계약,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농협이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은 오직 농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일 때? 조합원일 때 중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지는 상가나 주택이나 공장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의 가능 범위 폭이 좁으니까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지역농협도 업무보증 설정했으면 신고해야죠.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또 뜬금없이 농협중앙에 신고한다 뭐 이렇게 지문 나올 수도 있어요. 지역농협도 업무보증 설정한 거는 등록관청, 지역농협 소재한 시군구청에 가서 업무보증 설정 사실을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달라도 이 금액을 보험에 가입할 건지 공제에 가입할 건지 공탁할 건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최초의 선택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에서 공제로, 공제에서 공탁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업무 보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미 설정된 보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업무 보증을 변경하여 변경 사실을 신고까지 끝내야 된다. 업무 보증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효력 기간이라는 말을 했는데 업무 보증 설정이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라면 효력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공탁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 공탁으로 설정 의무 금액을 갖다 묻어 맡기는 거니까 회수해 오지만 않으면 효력 기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보험이나 공제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보험료 내면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내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발생하는 이 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 기간이 만료되어 간다면 업무 보증의 효력은 유지해야 되니까 갱신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재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갱신을 이유로 업무 보증을 재설정하는 경우라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만료일까지요. 먼저 설정된 보증 효력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다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거면 먼저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설정하는 것이라면 먼저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만료일까지는 재설정해서 신고하라. 결국 표현은 달라도 입법자의 요구는 같은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보증의 효력이 끊어진 날이나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거나 공제에 가입했었는데 공제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으로 인해 그 보증의 효력은 끝나는 거죠. 그때는 지급이 되었다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다시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시점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죠. 단순히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갱신의 차원에서 다시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고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재설정하는 것은 언제까지? 예, 그거는 15일 이내. 요 만료일까지와 15일 이내 지문 속에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5일 이내에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공제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요. 공탁을 했었는데요. 공탁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도 기간은 동일해요. 15일 이내인데 그때는요.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 보전이라는 말은 보충하여 채운다 그 뜻이거든요. 공탁은 담보공탁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이어서 현금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그리고 업무보증 설정한 거예요. 현금 1억 원 공탁하고 중개업을 하던 어느 날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당사자에게 2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공탁금 중 2천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공탁금 얼마 남았어요? 8천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름 안에 2천만 원 갖다 메꾸어 넣는 방법으로 업무 보증 설정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공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공탁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공탁이 담보 공탁이기 때문에 공탁금이 있을 때만 보증의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그만하겠다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공탁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망이나 폐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간은 공탁금의 회수를 제한한다는 거죠. 공탁은 담보공탁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공탁금은 얼마간? 3년간은 회수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신고, 변경신고, 재설정신고를 통해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 설정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배우셨는데 업무보증은 설정신고, 변경신고, 재설정신고를 통해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보증설정 증명서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요율 한도의 표와 함께 중개사무소 어디? 중개사무소 어디? 안에 어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게시해야 될 사항 4가지 중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라는 거 있었죠? 예, 그거 걸어놔야 돼요. 안 걸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걸어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걸어놔야 되고 오늘 배우셨거든요. 오늘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오늘 배우셨죠? 그리고 또 오늘 배우셨는데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함께 무엇도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발급할 때 바로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게 모두 3가지인데 3가지를 오늘 다 배우셨어요. 첫 번째 거래계약서, 그리고 두 번째 확인설명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신 보증관계증서 사본인 겁니다.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요. 셋 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셋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점은 같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그 셋 중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문서죠? 그런데요, 보증관계증서는 그 사본을 제공하는 거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예, 설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 예,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보증관계증서는 사본을 제공하는 거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명의 의무도 날인의 의무도 없다는 점.
그 다음 거래계약서는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얼마 보존? 5년 보존하죠.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죠. 보증관계증서사본은 별도의 보존 의무도 없어요. 이거 왜 보존 의무가 없죠?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뭐가 걸렸는데? 보증 설정 증명 서류라는 게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이 보증관계증서사본을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죠. 근데 이걸 제공할 때는요,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사본을 제공해야 되는데, 보증관계증서사본은 그 사본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로 쏴줄 수도 있어요. 단 보증관계증서사본이 제공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뭐하고? 설명하고 제공해야 되는데, 뭘 설명해야 되는지도 본법이 정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장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기간.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설명은 했는데 제공한 게 없거나 입 꽉 다물고 그냥 제공만 했거나 다 본법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례 속에 종합해 적용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서식을 통해 확인설명서 작성해야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 함께 모두 준다고요? 보증관계증서사본도 제공하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1억 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혹 저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이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어디에 있으니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가지고 보증기관에 가시면 1억 원까지는 책임 보장됩니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틀린 지문 만들 때는 비슷한 표현에서 슬쩍슬쩍 뒤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배운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여기도 설명하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고, 지금 이 설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누구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근데 이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손해가 어느 쪽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의 방법도 다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어떻게 설명하라고 배우셨나요? 성실 정확하게.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취득 의뢰인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설명의 근거 자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네, 안 줘도 돼요. 근거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했지 교부하고 설명 아니에요.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그냥 보세요 이거.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중개 완성 시 보증관계증서사본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돼요? 아닙니다. 예,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면서 설명. 그 표현도 비슷하지만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제공하면서 설명하는 건 다른 거죠. 예, 그런 표현들도 또 뒤바뀌어 틀린 점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질문.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증기관은, 문장의 주어를 위해서,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당연하죠. 보험을 1억 원짜리 보험 들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2, 3억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의 주어를 바꿉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3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2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 보증 설정했다면 보증기관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나 아니면 공탁기관은 1억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보증기관에 가봐야 보험금 1억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보험금 처리되지 않은 1억 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제 현장 실무상 그래서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1억 원은 큰 걱정 안 해도 되죠.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가지고 보증기관 가서 보험금, 공제금 지급 절차 밟으면 보험금, 공제금 1억 원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 1억 원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받는 거는 다시 민법상의 절차를 청구해야죠. 쉽게 그거 받지 않을 못하게 될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 손해 발생의 1억 원이 쉽게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의뢰인은 이런 후회하겠죠. 이럴 줄 알았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할 걸. 왜냐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라면 2억 원 정도 손해는 100% 보증기관에서 보증 책임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분사무소에 하나의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이 법인은 업무보증이 얼마 설정돼 있죠? 3억 원 이상은 설정돼 있어야죠. 근데 분사무소가 하나 있는 법인인데 그 하나 있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과실로 3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에 가면 의뢰인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3억, 1억. 1억, 3억. 3억 다 받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별도로 업무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설정 의무 금액이 분사무소 추가될 때마다 증액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이거 하나가 독립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법인이 분사무소 2개 있으면 5억 원까지는 보증기관이 커버해 줄 수 있죠. 분사무소 5개 있으면 7억 원까지, 8개 있으면 10억 원까지 보증기관이 커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까지 염두한다면 의뢰인이 가급적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 체결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법인이라고 덜컥 중개계약 체결하기보다 분사무소 몇 개 있어요? 물어보고 좀 분사무소 많은 대형 법인과 중개계약 체결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화, 기업화, 대형화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을 보셨고요. 이어지는 6절 221페이지 보시면 221페이지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30조에 이어서 이어지는 31조인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혹시 한동규 교수님이 뭐 에스크로우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제도가 좀 변형된 형태로 2000년 8차 개정할 때 31조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오늘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25조 3항, 26조 1항 등등에서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완성이라는 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했죠. 계약의 이행까지 종료시켜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법률 행위가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 보통은 2달은 걸려요.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고 물건 인도받았고, 이게 한 2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행 과정에서요, 전혀 동시행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동산 거래 계약은 이행 과정에서 매수 임차 의뢰인들이 권리 침해받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A와 B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10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매매 계약 체결되는 시점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주겠죠. 거래 관행상으로 거래 금액이 10억 원이었다면 계약금 얼마 주겠어요? 1,000만 원 주겠죠. 보통 계약금 관행상 10% 주니까. 그런데 아니다. 1억 원 주겠죠. 10억 원이면 1억 원 주겠죠. 그러면 계약 당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 줬어요. 근데 1억 원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그 주택은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죠. 그 시점에 등기부 떼어보면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에는 아직도 소유자는 A죠. 자, 중도금 4억 원 지급하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했다면 아까 계약금 1억 원 준 거에 지금 주는 중도금 4억 원까지 해서 총 10억 원 중에 벌써 5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5억 원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이 주택은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아직도 등기부를 떼어보면 매도인이 갑구상의 소유자로 남아요. 매수인은 아무것도 넘겨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1억 원 주고 중도금 5억 원 줬거든요. 근데 잔금 지급일이 도래해서 잔금 5억 원 가지고 잔금 지급 장소로 나아갔는데 매도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연락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알았는데 그놈이 진짜 그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집주인인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매도인이 계약금 1억 중도금 5억 원을 받고 엉뚱한 제3자에게 이 주택을 또 매도했어요. 이중 매도를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또 등기 이전을 해버렸다. 뭐 이러면 매수인, 먼저 계약한 사람이 붕 뜨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이행 과정은 동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약금 주는 날 대문 열쇠 받고 마당 들어가고 중도금 주는 날 현관키 받고 거실까지 들어가고 잔금 치르고 안방 차고 들어가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잔금 치러야 이제 대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1조를 도입했어요. 31조 1항을 보시면 221페이지 31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필요하다는 판단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그러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잔금 치르고 물건 인수받고 등기 치르면 이행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31조가 왜 조문의 제목에 계약금 등이라고 했는지 여기 나오네요. 계약금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중도금도 잔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요? 권고할 수 있다. 지금 31조 1항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 왜냐하면 중도금이나 잔금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이 계약금 등을 어떻게 할 것을? 예치를 할 것을 문장 어떻게 끝나요?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돼요? 분명히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는데도 예치 권고를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훈시 규정이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아까 보셨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였었죠. 또 권장이니까 서식이 정해뒀을 의무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권고할 수 있으니까 권고했다 해서 당사자가 예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를 권고했다고 치고 그 권고를 거래 당사자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데 받아들였다고 친다면 이제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치가 된다면 누구 명의로 예치가 될 거냐? 그걸 우리가 이미 읽어본 31조 1항에 있었어요. 누구 명의로 예치가 된다고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이 이미 정한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6 추가되는데요. 첫 번째 은행, 금융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있고요. 세 번째 신탁업자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의 최신관서도 있고요. 다섯 번째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약금이나 계약 관련 서류의 예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 그러니까 전문 에스크로우 회사도 있답니다. 지금 제가 시행령 각호 순서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열하고 있긴 한데 결국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몇이에요? 아니 6이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에다가 대통령령이 포함한 자 6이니까 7이죠. 자, 이들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느냐? 예치기관은 법 31조 1항이 법률로 직접 정했어요. 금융기관, 은행이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신탁업자 등입니다. 신탁업자 등이 예치기관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권고를 했다고 치고요. 그 권고를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는데 받아들였다고 쳐요. 그래서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었다면 이제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은 이행 과정에서 권리 침해받을 위험성을 대폭 줄였죠. 근데 문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는요, 사슬적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일동의 건물을 판 사람은 돌아서서 어디 가서 또 집 하나 사려고 해요. 한 필지 땅을 팔았으면 그 돈 받아 또 어디 가서 땅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요,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금 중도금 등이 예치가 되어서 묶여버리면 땅을 팔고 집을 판 사람이 돌아서서 어디 가서 땅을 사고도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를 돈이 없어서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을 할 당시에 예치가 된 경우를 가정하여 2항을 함께 입법한 겁니다. 2항을 보실까요? 2항 221페이지 2항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사전 수령이 가능하대죠. 그런데 지금 읽어본 31조 2항에 따르면 예치가 된 경우에도 자금회전의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 임대인 등이 이미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수 있는데 사전 수령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이미 예치가 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하려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 있어야 사전 수령할 수 있대죠. 그런데 지금 이 항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둘 있다는 거네요. 금융기관 또는 그냥 보험회사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준 이 보증서를 누굴 줘야? 그렇습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이미 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전 수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미 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임대인 등이 미리 땡겨 쓰려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필요해요. 보증서를 누굴 준다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사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질문.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두 몇 명? 7명이죠. 근데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들은 하나하나 보시면 다 면면이 공신력 있는 법인, 기관, 단체들이죠. 그런데 이미 법률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저들이 예치 명의자가 되었을 때는 별 걱정이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면 중도 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아까 거래 단독주택 10억 원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자로 권고했어요. 그랬는데 매수인은 물론이고 매도인도 받아들여서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4억 원, 도합 5억 원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가 되었어요. 지금 예치가 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5억 원을 내 명의로 예치를 해놨는데 저거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가는데 앞으로도 2달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초저금리 시대에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은행에 묻어놓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 요즘 비트코인이 뭐 괜찮다고 뭐 하는데 한번 거기 한번 2달 넣어볼까? 그래서 뽑아가지고 인출했다가 훅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주말에 헷가닥해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저기 강원도 카지노 가가지고 다 그냥 땡겨서 날려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요.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자기 소유 개인 예금 통장에다가 예치하면 안 되겠죠. 별도의 예치관리 통장을 개설해 관리 유지하여서 거기 분리 예치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이 예치명의자일 때는 그런 의무가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배웠는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해야 됐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일반적인 업무보증 외에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별도의 개별적인 또 다른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까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적인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얼마? 1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인데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 있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면,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보증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 사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4억 원, 총 5억 원이 은행의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가 되었다.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5억 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5억 원짜리 공제에 가입하거나 5억 원을 공탁을 하고 똑같이 보증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된다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법률이 끝에 이렇게 끝났는데, 예치권고 할 수 있다라고 끝났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현장 실무상 거래 당사자들한테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뭐하러 괜히 예치권고를 해가지고 계약이 다 체결되고 이행까지 휘말리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할 리가 없죠. 현장 실무상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하고 예치권고를 하면요, 예치권고를 마다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있겠어요? 예치권고, 계약금, 보증금 등을 예치하자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하면요, 싫다고 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행 과정에서 내가 권리 침해받을 위험성을 덜어주는 건데 당연히 반색을 하고 좋아하죠. 매수인 쪽, 임차인 쪽은.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권고를 하면 이를 좋다고 할 매도인, 임대인이 또 있겠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매도인, 매수인 입회한 가운데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보증관계증서 4번 챙겨서 주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매도인이 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도합 5억 원을 매도인 소유자님 지금 받아가지 마시고 저의 명의로 제가 은행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계약의 이행이 종료될 때 그때 인출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반색을 하고 좋아하겠죠? 매도인도 좋아하겠어요? 매도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디서 이런 대단한 선진 중개 기법을 배우셔서 적용을 하시나요? 아주 캡입니다. 당연히 응해야죠. 그래요? 어디서 이따위로 중개하고 있어요?
욕이나 바가지로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측 권고를 할 리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매도인, 임대인 등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장 부동산 중개 실무상 지금 현재는 별로 개연성이 없죠. 그러니까 당장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이나 부동산 거래정보망처럼. 그러나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가 선진화되어 가면 우리나라도 에스크로우 업계가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에드벌룬 띄우려고 도입한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 실무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직 문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고사장에서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네. 앞으로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고사장에서는 문제로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길을 쭉 훑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었죠.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야만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었죠. 근데 보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하여 사무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품위 유지해야 되고, 신의성실로 공정중개해야 되고, 비밀 준수해야 되고, 선관주의해야 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써야 되고, 거래계약서 써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한두 가지예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라, 당사자 쌍방대리하지 마라, 복비 더 받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거기다가 지금 방금 전 시간에 봤듯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도 해야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위험부담까지도 또 안게 되죠. 자,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내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시면 이런 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 부담하셔야 되고, 이런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부담까지도 감수하셔야 하는데 이걸 왜 하려고 하세요? 아니, 올해 합격하시고 내년에 개설 등록하면 그 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 부담하시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부담까지도 다 떠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려고 하셔요? 어느 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명을 하늘로부터 받아 나오셨나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내가 기필코 확립하고야 말겠다는 의무감에 이 공부 시작하셨나요? 그럼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번째 챕터는 돈 버는 얘기입니다. 예, 돈 버는 얘기예요.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죠. 돈 버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까 33조에서 우리가 봤었던 9가지 금지행위 중에 3번째 이런 말이 있었죠.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적법하게 그 범위 내에서 복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돈 버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좀 희망적인 돈 버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